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합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분말과 환 형태의 제품 가운데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123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분말, 환 제품 3,023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요. 국내 생산 제품 1,537건 중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제품이 65건, 대장균 부적합 수치가 드러난 제품이 1건 있었으며 해당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됐습니다. 수입 제품에서는 1,486건 중 57건이 금속성 이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됐습니다. 내년부터 녹내장 등 안과 질환 시술과 방사능을 이용한 일부 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녹내장 환자의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안구 보호 등을 위한 안구 표면 양막 이식술은 13만 원으로, 눈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 치료는 13,000원으로 비용이 각각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방사능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하는 동맥경유 방사선 색전술은 비급여 시 시술비가 1,566만 원에 달했지만 내년부터는 687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뇌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푼 뇌동맥류입니다.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혈압으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몰라 뇌 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데요. 만약 목이나 팔, 다리에 동맥류가 있다면 치명적인 뇌동맥류 발생 가능성은 20배 더 커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연구팀은 환자 100만 명가량의 표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다른 전신 혈관 동맥류가 있는 환자는 뇌동맥류 위험이 정상인 그룹에 비해 약 20배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동맥류가 이처럼 서로 다른 위치의 두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뇌혈관과 다른 혈관의 동맥류 발병 원인과 진행 과정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100% 비급여 진료만 이루어지는 의원의 대부분을 일반의와 성형외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원은 모두 1,638곳입니다. 이 중 일반의가 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가 42%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해 일반의와 성형외과는 각각 29%, 2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이들 의원처럼 비급여 진료만 보는 곳은 특히 서울에 55%가 몰려 있으며 경기 지역의 12%, 부산 9%, 대구 5% 순으로 분포했습니다. 잠자리에서 꿈을 꾸는 단계에 들어서면 운동신경이 억제돼 대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꿈을 꾸는 동안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경우가 이어진다면 우울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꿈을 꿀 때 이상 행동을 하는 렘 수면 행동장애 환자 86명과 일반인 74명의 정신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렘 수면 행동장애 그룹에서 경도 우울증 이상으로 진단된 비율이 50%로 일반인 그룹보다 1.47배 높았습니다. 감정 인식이나 표현이 어려운 감정 표현 불능증 진단 비율도 렘 수면 행동장애 그룹이 1.6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렘 수면 행동장애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며 주의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물론 학교와 헬스장, 사우나까지 긴급 방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거리두기 체제가 개편됩니다.
오는 7일부터는 기존 3단계로 구분됐던 거리두기가 5단계로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보완됐습니다. 운영 금지 대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 수칙은 명확히 제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이 12일 종료됩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와 맞물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계절적 요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면서 세심한 생활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근 확산 양상 짚어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악기 연습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예술고교의 확진 및 전파 사례가 확인됐었고요. 또 성남시 한 중학교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이 학교의 등교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이어 추가 전파가 있었던 헬스장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의 확진도 계속됐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노인요양시설,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 여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강남구의 사우나 등에서 연거푸 집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6.9명이었습니다. 전주 대비 11명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하루 69명의 환자가 발생해 국내 환자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도 그 일환일 텐데요. 7일 토요일부터 기존 3단계로 구분됐던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 적용됩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일주일간 신규 발생 환자 수가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100명, 비수도권 지역은 30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됩니다. 1.5단계 적용 권역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어 2단계 상향에는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등의 조건이 달렸는데요.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됩니다. 전국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0에서 500명을 넘기면 2.5단계가 됩니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집에서 머물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발령되는데요. 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음식점이나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뀝니다. 운영 금지 대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이 방역 수칙은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고위험, 중위험, 또 저위험 이렇게 3개로 나눠 시설을 관리하던 것에서 9종의 중점 관리 시설과 14종의 일반 관리 시설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점 관리 시설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2.5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PC방 같은 일반 관리 시설은 2.5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등이 이뤄집니다. 한편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합니다. 3단계에서는 휴관 및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3일 0시부터는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23종의 중점 또 일반 관리 시설 그리고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을 가거나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의무화 대상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5단계와 3단계에 이르면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환경 전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 허가받지 못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입니다. 단 이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인 그리고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계절적 요인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세심한 생활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11월에서 12월 확진자 추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유행에 있어 점차 최적의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지인과의 만남, 학교와 종교시설 등 일상 속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는데요. 치명률이 다소 떨어진 점, 또 위중한 환자의 규모가 커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 지표라 할 수 있겠지만 감염 이후에 중증 상태로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권 부본부장은 또 감염 연결고리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청장년층의 밀접, 밀집, 밀폐 등 이른바 산밀 환경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쏠쏠한 입맛이 되돌아와서 유독 다이어트가 힘든 때인데요. 꼬막, 가자미, 전어같이 가을철 맛이 절정에 이르는 식품이 많은 데다 무엇을 먹든 맛있는 시기지만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을에 자연 독성이 강해지는 소라가 대표적인데요.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라 독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법 준수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그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소라, 고둥, 골뱅이처럼 나사 모양의 껍질을 가진 폐류를 권폐류라고 하는데 일부 육식성 권폐류에는 타액선과 내장의 자연 독소인 테트라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로 섭취하고 나서 30분 정도가 지난 뒤 두통, 멀미, 구토, 설사, 시각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을 찾아서 치료받아야 하는데요. 이 테트라민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소라 독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재료 손질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료 손질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삶아서 속살을 빼고 살과 내장을 분리한 후 타액선, 그러니까 침샘을 제거하는 것이죠. 타액선을 제거할 때는 골뱅이나 소라를 반으로 갈라 양쪽에 있는 타액선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특히 삐뚤이 소라, 털 골뱅이류, 전복 소라, 참소라 등 독성이 있는 권폐류는 조리할 때 반드시 독소가 있는 이 타액선을 제거해야 하고요. 섭취할 때도 타액선이 잘 제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물론 타액선이 없어서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뿔소라나 백골뱅이, 흑골뱅이, 위고 등 큰 구슬 우렁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소라 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은 타액선과 내장만 잘 제거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손질법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